30분이 지나서 혹시 조정혁 변리사님 들어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아, 네네. 어, 화면 공유, 네.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 공유 활성화 해주시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공유 허용했는데 혹시 되실까요? 아, 네네네. 잠시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면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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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발표 시작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특허법인 아이시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준혁 변리사라고 하고요.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58회 시험에 합격을 해서 올해 3월부터 입사를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간단하게 저희 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시험이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준비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업무가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변리사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특허라든지 상표 같이 이게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산업재산권에 출원을 하면서 등록이 될 때까지 모든 절차를 발명자랑 출원인 대신 저희가 대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분쟁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허법원이라고 이제 특수한 좀 법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저희가 소를 제기할 때 그 부분을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권리 이전이라든지 명의 변경 이런 것들도 대리를 하고 실시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저희가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큰 부분일 수 있는 특허 침해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리사한테 아직은 대리권이 저희한테 법적으로는 없고요. 그 부분은 이제 변호사들이 침해 소송을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내 출원 건수를 특허 출원 건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17년도에는 45만 건이 출원이 됐는데 이제 21년 작년 기준으로는 거의 60만 건이 출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한 30%가 늘어난 거고 어떤 상표 같은 경우에도 뭐 들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뭐 덕죽 상표권 분쟁 사건도 있었고 아니면 영탁 막걸리 관련해서도 분쟁 사건들도 있고 해서 상표에 관한 것들도 이제 굉장히 요새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특허라든지 상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지적 재산권에 있어서 분쟁도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서 뭐 전망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진로 저희가 합격하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이제 특허 법인 또는 사무소를 많이 가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수습 때는 이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특허 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특허 전담 부서가 있는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이런 데는 이제 법무팀이 있고 특허팀이 따로 있고 그런 특허팀에서 변리사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이제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허 관리하시는 변리사분들이 대부분 거의 다 계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아니면 연구기관, 뭐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이런 경우에도 변리사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렇게 뭐 기업이나 학교나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은 어떤 고객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으시고 그 기업이나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뭐 포트폴리오 구축을 하고 이런 쪽에서 업무를 주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쪽에서 일을 하시는 변리사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특정 발명이 있을 때 얘가 이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그런 기술 가치 평가라는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연차 동안 이제 연차 많이 쌓으시고 실력 많이 키우신 분들은 이제 개업도 활발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변리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이제 시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이제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1차 시험 같은 경우 이제 2월 말쯤에 보게 되고요. 2차 시험은 7월 말쯤에 이틀 연속 동안 보게 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이제 11월 초에 거의 주로 있고요. 그래서 어제 이번 올해 년도 합격자분들 발표가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시험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객관식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필수 4과목인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익 같은 민간 능력 시험을 대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험 보시는 거는 산업재산권법, 민법, 자연과학 이렇게 세 가지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술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주관식으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필수 3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라는 의미는 아니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19과목 중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응시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주로 많이 보시는 거는 이제 디자인 보호법을 많이 보시는데 이거는 이제 1차 과목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디자인 보호법도 많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화학이나 생물 쪽 계신 분들은 이제 유기화학 많이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전자 쪽에서 공부 전공하신 분들은 회로 이론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 외에 이제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이 적은데 문제 난이도가 쉽다라고 말이 나와서 선택하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신데 그래도 좀 소위 꿀과목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산업자산권법 같은 경우에 이제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4가지 법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네, 특허법, 실용신안법에서 20문제 나오고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서 10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총 7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 민법 같은 경우에 이제 총칙이란 재산권 측면만 이제 저희가 범위가 되고, 친족 상속 이쪽에는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 전체 대학교 1학년 과정 수준까지 범위로 나옵니다. 예,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뭐 합격자 선정 기준은 이제 전체 평균이 제일 높은 사람부터 이제 뽑게 되는데, 이제 어떤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되면 이제 꽈락이라고 해서, 그분은 그렇게 되면 이제 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이제 합격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요. 뭐 어떤 과목이라도 다 40점이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 평균 순으로 합격자를 발표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최종 합격자가 이제 2차 시험에서 200명이 합격을 해서요. 1차에는 3배수를 뽑아서 600명까지, 그러니까 1등부터 600등까지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민간 시험으로 대체가 돼서, 토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775점만 넘으면은 통과가 되고요. 대신 이제 시험 그 접수 마감일부터 이제 2년 안에 딴 성적이어야 하면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 전 주관식으로 이제 시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다 모든 과목이 이제 2시간 동안 공통적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 이틀 동안 시험을 보는데, 첫날에는 특허법, 상표법 두 가지 과목 보고, 그 다음 날에는 민사소송법이랑 선택 과목, 이렇게 두 가지 과목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총 이제 4문제고요. 그래서 1번 문제 30점, 2번 문제 20점, 이렇게 3번 30점, 4번 20점, 이렇게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수험의 전체적인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2차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딱 2번을 줍니다. 그래서 1차 시험 합격한 해에 그해 바로 보는 시험을 저희는 뭐 다 동차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는 시험을 이제 기득 시험이라고 저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합격이 발표가 이제 3월 이쯤 나는데, 그럼 2차 시험 대비할 기간이 이것밖에, 한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사실 동차로 붙는 분들은 거의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200명 기준, 합격자 200명 기준으로 매년 한 10명, 10분 정도가 동차 때 합격을 하시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2차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익히는 시간이다라고 많이들 보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차 시험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시험이 이제 기득 시험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이 해에는 1차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오롯이 2차 시험에만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이때 많이 준비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기득 2차 시험에서 합격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1차를 다시 붙어야 2차 시험을 다시 볼 수 있어서요. 이때는 또 1차 보고 나서 다시 이제 2차를 보는 거를 저희는 이제 3시라고 말을 하고, 이때 만약에 또 안 되시면은 다음에 2차까지 이제 그때를 4시까지 이렇게 저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이제 기득 3시에서 거의 많이 합격을 하고 계시고요. 동차분들 한 10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장수생분들도 이제 많이 계셔서, 근데 이렇게 전체적인 수험 과정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준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3가지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되고, 모두 이제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목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특허법, 상표 디자인 보호법, 이 경우에도 이제 법이다 보니까 양이 많기는 한데, 이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양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처음에 생소한 용어들이 너무 많고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양이 되게 많아서요. 어, 제가 들었던 기본 강의만 해도 한 200강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게 양이 많아서 처음에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특성을 보면은,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말장난 같은 유형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산업재산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암기 부분이 많고 이제 말장난 유형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장난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뭐 2년 7개월이 정답인데 27개월로 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심사관이 정답인데 심사장으로 낸다든지 약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요. 그래서 전반적인 법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셔도 그렇게 특정 유형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시면은 오답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목별로 공부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젠 저희 변리사 수험 업계에서는 거의 다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을 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아무래도 법이라는 게 혼자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학원에서 기본 강의를 수강을 다 하시고 그 기본 강의 때 들었던 기본서랑 기출 문제를 많이 회독을 합니다. 객관식 문제라는 거는 이제 학원에서 사설로 만들어내는 문제인데 이거는 뭐 풀어붙는 분들도 계시고 안 풀어붙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유가 되면 사실 푸는 게 좋기는 한데 이게 강의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회독하다 보면은 충분히 커버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거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수강 방법을 뭐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뭐 엄청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사실 외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강의를 들으실 때는 산업재산권법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이 한 80강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빨리 한번 다 듣는 거를 목표로 세워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듣고 나서 다음에 책을 읽으면은 훨씬 더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더 암기도 빠르게 되고 이해도 빠르게 된다고 느낀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산업재산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날짜를 바꿔서 낸다든지 뭐 주체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세세한 부분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게 지엽적인 부분까지 이제 암기를 하셔야 고득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1차 시험이 이제 어쨌든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 깊게 모든 내용을 다 이해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시험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암기, 디테일한 암기를 요구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요. 근데 문제는 특히 기출 문제는 이제 완벽하게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회독을 하실 때는 뭐 정답을 붙였는지만 보기보다는 이제 모든 지문들의 얘는 왜 맞고 얘는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파악을 하시는 게 고득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출제자라면 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바꿔서 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회독을 하실 때 저는 이게 제일 뭐 저는 처음에는 문제집에다 다 이렇게 체크를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회독을 하다 보니까 되게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답이나 필기 문제 푸실 때 답을 체크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다음에 어쨌든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객관식 시험이 그렇듯이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시간을 재고 푸시는 게 나중에 실제 시험을 가셔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서를 뭐 읽으실 때는 저희는 이제 조문이랑 판례로 법 과목이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두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뭐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것들은 뭐 다 비교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더 중요한 거는 그 산업재산권법이 이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어쨌든 산업재산권법이다 보니까 절차가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절차가 다른 부분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뭐 동일한 절차인데 특허법에서는 6개월까지만 되고 상표법에서는 1년까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같은 절차인데 법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몰아서 적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나중에 헷갈리지 않는
데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공부를 했었을 때 기재했던 책에다가 뭐 표현했던 것들인데요.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몇 개월 이내 이런 거에다가 체크를 좀 다 해놨고, 그다음에 좀 결정을 뭐 신청한 날 뭐 이런 것도 신청 같은 경우에도 바꿔서 내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표현 같은 것 일일이 헷갈릴 것 같은 것들은 제가 이제 다 표시를 하면서 읽으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시험 보기 뭐 일주일 전, 2주일 전 이쯤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전날 기본서를 1회독을 할 수 있을 정도를 목표로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의를 듣다 보니까 기본서를 1회독 하려면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읽다가 보면은 아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날 1회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목표를 하고 하시면은 고득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날 뭘 볼지, 이거 내가 부족하다, 이쪽 봐야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정리를 해두시고 그때부터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풀이 감, 그다음에 시간 분배 이런 것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계속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도 뭐 전체적인 흐름은 사실 산업재난권법이랑 이제 동일하게 강의 수강하고 문제집 읽고 기본서 읽고 정리하고 이렇게 되는데, 민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거의 약간 필수적으로 푸는 것이 약간 일반적이고요. 근데 문제집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듣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기본 강의가 이제 200강 정도 되고, 이거를 빨리 듣지 못하면은 뭔가 다른 과목들도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나중에 뺏길 수가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전 강의를 듣는 것이 전체적인 과목에 있어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법 과목, 특히 민법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다 중요해 보여서 다 밑줄 긋고, 약간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서, 근데 이제 나중에 계속 읽다 보니까 이거는 딱 이 키워드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러니까 전 강의를 그냥 다 빨리 들어보자, 이걸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을 하고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객관식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출 문제만 하더라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300문제 정도인데, 그게 이제 책으로 두 개를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게 해설도 굉장히 많아서 한 1000페이지가 넘어가서,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1번부터 1300번까지 다 풀다기보다는 뭐 홀수만 푼다든지 짝수만 푼다든지 아니면 5의 배수로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어, 전 범위를 한 바퀴를 빠르게 돌릴 수 있어서 그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 표시를 안 하는 게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풀어야 되는데 답이 써 있으면은 이게 사고 회로가 약간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저는 느껴져서 답 표시 안 하고 푸는 게 저는 도움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객관식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민법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은 변리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변호사 뭐 대부분의 법조 관련 직종들에서 시험에서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퀄리티라든지 해설 퀄리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해설도 꼭 뭐 전문을 다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변리사 시험이다 보니까 변리사 기출, 그다음에 변호사 기출 이쪽으로 해서 좀 빈출이 많이 돼서 그쪽 문제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민법 객관식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설이 거의 문제보다 훨씬 길게 이렇게 판례 전문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해설도 꼼꼼하게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거를 표시한 거는 이게 제가 이제 얘네들 중에 정답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걸 저렇게 표시를 해놔서 나중에 또 따로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쪽 보시면 이제 이중으로 받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거는 이 내용을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해서 나중에는 그냥 한 줄만 봐도 이것만 보면 이 내용이었지라고 이해가 쉽게 돼서, 이런 것도 뭐 각자 편한 표현대로
써놓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기본서와 뭐 객관식, 회독 순서 이런 것들은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기본서를 충분히 읽고 객관식을 먼저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기본서를 쭉 읽다 보면은 나중에 객관식 나왔을 때도 아 이게 그 내용이었지라고 이제 바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기본서를 좀 더 충분히 읽으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최종으로 정리를 할 때는 뭐 전날 1회독이 가능하게끔 미리 준비를 하는 게 합격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제 자연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물화생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리는 다 대부분 이제 계산 문제고, 근데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을 주 전공으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제 그러니까 물리 전공하시는 분들도 화학을 배우시고 생물 전공하는 분들도 화학을 배우시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전공 이과분들이 화학을 어느 정도 아시다 보니까 저희 화학은 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생물이랑 지구과학을 거의 주로 하시고요. 일단 물리는 이제 간단한 계산이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를 좀 더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잡한 계산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남을 때 풀고 처음에 좀 빠르게 계산 문제만 풀어나가고 이런 식의 전략을 많은 분들이 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평균 공부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편차들이 너무 많은 부분이어서 뭐 이렇다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어, 대부분 많은 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뭐 1년을 자기가 준비를 했을 때 뭐 시간이 여유가 된다고 하시면은 2차에서만 보는 과목에 대해서 민사소송법 선택 과목 같은 과목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학교를 다니면서 뭐 병행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찌됐든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법 과목도 이제 4과목을 해야 되는데 물화생지도 다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너무 늘어지지 않게만 그렇게 빨리빨리 강의를 듣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수험 기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차는 이제 커트라인을 보시면은 옛날에는 이제 70점 중반, 후반만 되면 이제 무조건 합격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어, 재작년 시험 보시면 80점이 평균이 넘어갔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81점에서 80점 중반 정도는 나와야 이제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생물 쪽 전공하시는 분들은 물리를 버리시고, 그다음에 물리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생물을 버리시고, 약간 이렇게 옛날에는 3과목만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수험생들이 4과목 전부 다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커트라인이 좀 높아진 게 아닌가,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2차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시험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모든 과목은 다 4문제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과목 다 2시간씩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근데 2차 시험 이제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관식이다 보니까 이제 16페이지짜리의 어떤 답안지를 주는데요. 그게 A4 용지보다는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16페이지를 중에서 몇 장을 작성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준이 사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뭐 그런 게 나라 측에서 저희한테 어떻게 채점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진 않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일단 16페이지 그 한 권은 과목마다 다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필속이 빠르시다거나 뭐 암기량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답안지를 한 권을 더 받아서 한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이렇게까지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뭐 많이 쓰면 무조건 점수를 더 받고 덜 쓰면 무조건 점수를 덜 받느냐, 약간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16페이지 아니면 15페이지 이 정도까지만 써도 내용만 빠뜨리지 않고 논리 흐름만 맞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만 이제 17페이지를 써서 두 장의 답안지로 나왔고요.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과목은 다 16페이지를 맞춰서 답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2차 시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처음에 전체적인 흐름 말씀드렸던 거에서 지금 이제 동차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기득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차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민사소송법인데요. 이제 민사소송법이라는 이제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 이런 법인데 이것도 양이 민법처럼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고 이래서 이제 논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뭐 학설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많아서 처음에 이 민사소송법 때문에 동차에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준비 기간이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그때 이제 다른 과목들도 해야 되는데 민사소송법은 처음 배우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동차분들 합격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민사소송법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뭐 강의의 기본 루트를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뭐 이론 강의를 듣고 사례 강의를 듣고 이런 식으로 하고 GS라는 거는 이제 저희 이제 변리사 수강업계 학원에서 운영을 하는 강의인데 일단 그 완전 기출문제처럼 완전 시험처럼 보는 과목이라고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내 문제 시험 문제처럼 나오고 2시간 동안 시간 내서 쓴 다음에 강사님이 오셔서 해설해 주시는 이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시간 내에 논술을 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접 실제로 쓰기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합격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 분들이 이런 강의들을 수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실전 GS에 두 세트, 세 세트 이해를 한다. 약간 이 말은 약간 모의고사 같은 거를 두 세트, 세 세트를 다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최신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최신 판례에서 좀 나오는 문제들이 뭐 종종 나오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에는 모든 범위를 공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실제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최신 판례 이쪽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고 들어가시면은 그래도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특허법,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뭐 주관식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1차 때 열심히 더 공부를 하시는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민사소송법보다는 부담감이 덜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허법,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보다는 이제 뭐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좀 적게 계시고 뭐 논리라는 발전 같은 경우에도 뭐 학설 같은 것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출제되는 문제 스타일이 너무 매 해마다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어느 해는 뭐 판례만 엄청 나온다. 어느 해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실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예측하기 힘든 면이 있어서 뭐 최대한 많이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학원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고득점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5가지 이런 정도를 책에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평균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패스, 논패스, 패스 페일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선택 과목이 전체 네 과목 평균에 합산을 해서 그 평균 등수대로 합격자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좀 저조하고 뭐 공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정답만 맞으면은 점수가 굉장히 고득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불공평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와서 이제 패스 논패스 제도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점만 넘으면은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전략을 세우실 때 한 50점만 넘자, 그러니까 60점 정도만 맞자라는 기준을 설정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세트, 그다음에 중요한 이론, 약간 이런 것들만 이제 보고 가시면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자면은 디자인법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1차에서 배우는 과목이다 보니까 어, 진입 장벽이 적어서 낮아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문제 난이도도 낮고 점수를 후하게 주는 편이고요. 그다음 디자인보호법이란 법 자체가 특허법이랑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서 2차에 있는 특허법 공부를 하면서도 디자인보호법이 약간 커버가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선택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매년 엄청 쉽게 나온다, 공부량도 적다라는 말이 나와서 점점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기화학이랑 회로 이론 이 경우에는 이제 뭐 화학이나 바이오 쪽 계신 분들이 유기화학 많이 하시고 물리, 전자 쪽 계신 분들 회로 많이 하시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양은 많지만 그래도 약간 답만 맞으면은 점수를 그냥 50점 넘기는 거는 쉽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과목이 총 4과목 중에 3과목이 법이다 보니까 이제 법을 4과목을 공부하고 싶진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학 과목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과를 나와서요. 유기화학을 메이저하게 배우진 않았어서 저는 이게 디자인 부업을 선택을 해서 2차 시험을 봤었습니다. 네, 뭐 선택 과목 선택 기준을 보시면은 자기는 이제 법을 4과목 보는 것도 뭐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법 과목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자기는 이제 내내 모든 거를 다 법 과목만 공부하다기보다는 이제 한 과목은 공학 과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공학 과목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이 이제 7월 말에 있다 보니까 이제 3월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이렇게 매달 강의를 쭉 듣고 7월에 이제 시험을 보는 것이 동차 시기에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수강을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어서 네, 사실 동차 때 합격하는 가능성이 낮으니까 동차 이 기간을 좀 설렁설렁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내년 합격하기 위해서 이때 공부하는 시간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때 좀 힘들고 쉬고 싶어도 어, 동차 시험을 꼭 포기하지 않고 보는 것이 합격을 빨리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기득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기득 시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총 1년이 거의 통으로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차 끝나고 나서 다음 기득 시험까지. 이때는 1차 시험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어, 완전 기득 시험에만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이때 많은 공부를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하셔야 음, 합격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점수를 보시면은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커트라인이 이제 매년 다른데 어, 제가 합격했던 시절에는 58회 그때는 55점 정도가 커트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5점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안전하게 60점, 평균 60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사소통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정답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도 많고 이제 논리라든지 연구가 많이 돼서 내용만 맞으면 점수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고요. 특허법 상표법은 어, 약간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점수를 후하게 주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득 시기 때는 민사소송법을 가장 많이 준비를 하셔야 합격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선택 과목에 처음 평균 점수로 들어갔을 때에는 선택을 많이 파시는 전략도 있었는데 이제 선택 과목은 이제 평균 내는 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남들과 차별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하는 게 가장 합격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과목별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뭐 심화 강의라고 막 이런 게 열려 있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학원에 이런 많이 강의를 듣고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해야 민사소송법에 고득점을 해야 합격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대부분 분들이 이제 쓰기 스터디도 많이 하시고 암기 스터디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스터디를 하면은 뭐 시간이 뭐 뺏길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약간 자극을 받는 의도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제가 부족한 부분도 확실히 보이고 남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보이고 제가 잘못된 쓰기 습관이라든지 암기 습관 같은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터디는 뭐 여유가 되시면은 공부하실 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종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소법이랑 특허법, 상표법 다 이제 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 판례 강의 이런 것들 다 진행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기득시기 합격하는 게 최대 다시 1차 시험을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쓰기 스터디, 그다음에 GS 수강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에 관한 것들은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특허법인, 특허사무소로 들어가는 분들이 수습 때는 가장 많아서 특허법이나 특허사무소의 업무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선행기술조사라는 거는 어, 바- 어떤 특허를 받고자 어떤 발명자분이 이제 오셨을 때 그런 특허랑 비슷한 특허가 이미 비슷한 특허 아니면 비슷한 논문 같은 것들이 이미 발표가 된 바가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특허를 받고자 하는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저희가 먼저 검색을 하는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사한 기술이 검색이 되면은 그 기술을 최대한 회피하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나중에 등록받을 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전 과정으로서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을 합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하고 나서는 이제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명세서는 이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거를 뭐 교수님들이나 좀 발명자분들이 저희한테 그냥 논문 형식으로 주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니면 발명 자료로 주시는 그런 형태로 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거를 이제 절차에 맞게 어떤 법적인 문서로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세서를 작성을 할 때는 실제 있는 기술보다 최대한 넓게 작성을 해야 나중에 받았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넓게 작성하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 너무 넓게 작성을 해버리면 이제 등록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범위랑 등록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 방향을 고려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세하게 작성을 하지 않으면은 어, 그러니까 막 불명확한 기재 약간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다 거절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OA 대응이라는 것은 저희가 명세서를 냈을 때 이제 특허청에서 얘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한 다음에 그 기술과 똑같은 기술이 있으면 얘는 신규하지 않다라고 신규성 거절 이유를 내고요. 얘는 선행 기술이랑 똑같진 않은데 약간 비슷하다 아니면 약간 선행 기술부터 조금 바꾸면은 이 기술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진보성이 없다라는 거절 이유가 나오고요. 기재불비라는 거는 상세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게 작성됐을 때 이런 거절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특허청 측에서 저희한테 이제 거절 이유를 통지를 하면은 저희는 저희가 작성한 명세서를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특허청에 심사하신 분이 이건 명확하게 잘못 봤다고 저희가 판단이 들 때 그러면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저희가 의견을 제출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 등록이 될 때까지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과제 아니면은 뭐 어떤 연구원 과제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분석, 뭐 IP R&D, 침해 조사 약간 이런 업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발명자분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시장성을 분석을 하시면은 저희는 그런 거에 시장성을 분석을 하고 관련 기업이 무엇이 있는지, 그 기업의 특허는 뭐가 있는지, 실제 뭐 어떤 걸로 돈을 버는 메인 비즈니스 모델인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분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P R&D 같은 경우에는 뭐 발명자분이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은데 얘를 특허 하나로 보호받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뭐 어떻게 출원 전략을 짜야 되냐라고 저희한테 여쭤보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관련 특허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어떤 대기업 선행 특허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출연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데이터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뭐 기계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설명을 해드리는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매 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특정 물건을 발명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시장에다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선행 특허에 침해가 되냐 이거를 미리 조사를 의뢰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해가 돼버리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아니면 침해죄 이런 것들이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 과정으로 수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네 가지 업무는 이제 대부분의 특허법인 사무소에서 하는 업무고요. 이런 거 외에는 이제 외국에서 만들어낸 특허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그거에 대해서 번역을 하고 우리나라의 법에 맞게 수정을 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하시는 회사도 아예 따로 있고요. 저희는 이제 국내권을 위주로 담당을 해서 국내권 위주로 이렇게 네 가지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뭐 질문 사항이라든지 있으시면은 답변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으로 질문이 아, 들어왔는데, 네네네, 봤습니다. 저는 이제 네. 디자인 보호법이라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어, 전공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이제 생물학 전공이어서 근데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택 과목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분자생물학이라는 과목이 있긴 한데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 계시고 그래서 공부할 자료도 많이 없고 그 사실 분자생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범위도 넓고 하다 보니까 생물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분자생물학을 많이 선택 안 하시고 유기화학 아니면 디자인 보호법 이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차 준비 기간은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2차 시험까지 시간이 1년 반 정도가,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를 가정했을 때 1년 반 정도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험 기간은 2, 3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학기를 다니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든지 어느 정도 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1차 합격하고 나서 두 번밖에 안 주어지다 보니까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예 휴학을 하시고 전업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네네. 오늘 정말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 네, 일목요연하게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혹시 변리사라는 진로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생물 쪽에 관심이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서 이제 생물 쪽으로 전공을 했고, 이제 제가 진로를 생각을 했을 때, 전공을 살리는 업무를 하고 싶었는데, 그 대학원을 갈까? 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서 대학원 인턴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3개월 정도 인턴을 했었는데, 저랑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걸로 느껴져서 그때부터 다른 진로를 알아봤고,
그 주변에 약간 변리사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을 때 그래서 장점이랑 단점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업무 분위기가 좀 굉장히 자유로운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업무를 할 때 뭐 어떤 문서는 뭐 다음 11월 10일까지, 어떤 문서는 뭐 11월 20일까지 이렇게 다 기한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만 다 지키면은 뭐 거의 터치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고요. 뭐 근무 복장이라든지 뭐 출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회사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엄격한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유연근무제 8시부터 10시 아무 때나 출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언제 출근하든 뭐 근무 시간 8시간만 채우면 된다라든지 이렇게 근태가 굉장히 자유로운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뭐 휴가를 언제 쓰든 뭐 아니면 근무 시간에 뭐 잠깐 어디 카페를 다녀오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전혀 그런 게 없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아무래도 전연차일 때는 배워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 근무 시간이 좀 긴 부분은 있습니다. 확실히 야근도 많고 바쁘고 그래서 전연차 때 뭐 합격하고 나시고도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건 처음에 배우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제 연차가 쌓이시면은 뭐 어떤 대기업 특허팀으로 가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그쪽에는 거의 일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편하게 다니시는 경우들도 많고 아니면 뭐 개업하고 약간 이런 길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말고는 네, 단점은 이렇게 처음에 좀 바쁘다는 거. 네, 그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더 이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안 계실까요? 추가 질문 없으면 네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아, 네네. 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오늘 감사했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따로 네네. 질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